전 세계 교육계가 일순간 발칵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들, 즉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하버드 대학교, 심지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까지 한 인재에게 보낸 채용 및 입학 제안서가 모두 정중히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놀라운 선택을 감행한 인물이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이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이기에, 그리고 어떠한 신념으로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경이롭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전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정우 학생에게 세계 최정상급 대학들이 동시에 접촉을 시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정우는 고등학교 시절 이미 주변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발현된 그의 경이로운 수학적 재능은 주변인들에게 끊임없는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곳은 스탠퍼드 대학교였습니다. 그들은 이정우 학생 귀하의 수학적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MIT였습니다. 이메일로 전달된 제안서에는 귀하와 같은 인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연구비 지원은 물론 최고의 교수진과 협력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직접 담당 교수가 한국까지 날아와 이정우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군, 저희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임무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날사는 고등학생에게 인턴십을 제안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주를 향한 꿈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이정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동창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교사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세계적인 인재가 되었구나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언제 출국할 것인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당연히 거쳐야 할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이정우는 모든 기관, 즉 스탠퍼드, MIT, 하버드, 나사에 동일한 내용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남겠습니다. 이 결정에 세계는 뒤집혔고 외신 기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심지어 국내 사람들조차도 미쳤나? 왜 그런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해? 라며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하여 나중에 한국에 기여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에게는 확고하고 분명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그가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의 성장 과정부터 상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정우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특출함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험들이 그를 조국에 남는다는 운명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이정우의 어린 시절을 직접 지켜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공통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했지만 그만큼 외로움도 많이 탔다는 것입니다. 이정우는 1998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를 그저 영리한 아이 정도로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생후 9개월이 되자 이정우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머니는 매우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으셨지만 이정우가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들을 습득하고 말하기 시작하자 부모님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살이 되었을 때 이정우는 이미 한글을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주지 않으셔도 이정우는 혼자서 모든 글자를 해독해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이정우가 원하는 모든 책을 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이 백과사전, 세계사책, 과학 도서까지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했습니다. 4살이 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거의 동시에 습득하기 시작했으며 불과 몇 개월 만에 3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책 너무 쉬워요. 더 어려운 책은 없나요?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다른 집 아이들과 너무나도 다른 이정우의 모습에 점차 당황스러움을 느끼셨습니다. 6살 무렵 이정우는 수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덧셈, 뺄셈은 물론이고 곱셈, 나눗셈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통달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중학교 수학 교재를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때 이정우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숫자와 논리가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정우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을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부모님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정우에게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경험인지를 그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은 이정우 가족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집 애가 정말 똑똑하다더라.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이정우가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의 특별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의 외로움도 깊어져 갔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싶었지만 관심사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첫날, 이정우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수학 시간, 이정우는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1 더하기 1을 배워봅시다. 손가락을 사용해서 세어볼까요?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하고 있던 이정우는 1 더하기 1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말고 더 어려운 문제도 있나요? 선생님은 당황스러워하며 정우야, 우선 이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몰래 가방에서 자신의 수학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고 이내 선생님께 발각되었습니다. 이정우,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뭘 하는 거니? 이정우는 죄송하다며 선생님, 수업이 너무 쉬워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정우는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아이로 인식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정우가 흥미를 느끼는 블랙홀, 양자역학 같은 이야기는 또래 아이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 어제 뉴스 봤어? 블랙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정우야, 그런 얘기 말고 게임 얘기하자 라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학년이 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은 이전 분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정구가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읽는 것을 보시고도 화를 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우야, 뭘 읽고 있니? 수학책이요? 어떤 수학? 2차 방정식이요. 선생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선생님은 이정우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정우야, 네가 읽는 책 좀 보여줄 수 있니? 이정우는 가방에서 중학교 수학 교재를 꺼냈고 선생님은 책을 펼쳐보시더니 그에게 몇 가지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이정우는 막힘없이 유창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정구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일반적인 교육 과정으로는 너의 재능을 절대로 키울 수 없어. 그분이 이정우의 탁월한 능력을 처음으로 제대로 인지하고 인정해준 어른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부모님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교육 환경이 절실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 아이의 재능이 사장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이정우 같은 초월적 영재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시스템이 전무했습니다. 영재 교육이라는 개념도 막 도입 단계였을 뿐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정우는 계속해서 일반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정우의 부모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아이의 재능은 하늘을 찌를 듯 뛰어나지만 그것을 제대로 육성시켜줄 환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이정우가 어떻게 될지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정우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과 과학 지식을 완벽히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시스템은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입학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설명하고 계셨는데 이정우는 이미 고등학교의 고차원 수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좀 더 간단한 해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우는 칠판 앞으로 나가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해 보였고 이는 교과서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정우, 우리는 교과서에 명시된 방법대로 진행해야 한다. 내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 정규 방법을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아이들도 이정우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쟤는 왜 항상 튀려고 하지? 그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이정구에게 느껴졌습니다. 과학 시간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물리 선생님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고 계실 때 이정우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법칙이 어떻게 수정되나요? 교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선생님은 당황하신 표정으로 정우야, 그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지금은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져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정우는 왜 늘 질문만 해? 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이었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정우를 책벌레, 공부만 하는 애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싶어도 관심사가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정구야, 우리 축구하러 가자. 미안해, 나는 책 읽을래. 너 맨날 책만 읽네. 친구들이랑 놀 생각은 안 해? 이정우도 물론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었지만 축구나 게임보다는 수학 문제를 푸는 행위가 훨씬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이정우는 주로 혼자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거나 교실 한구석에서 수학 문제 풀이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정우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정구야, 요즘 학교 생활이 재밌니? 이정우는 그냥 그래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이정우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근본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좋은 의도로 조언하셨습니다. 정우야, 네가 똑똑한 건 분명히 좋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너무 혼자만 있으려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정우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몇몇 과목에서는 이정구가 해당 선생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을 능가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물리 시험을 치를 때 이정우가 고등학교 물리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답은 정확했지만 풀이 과정이 교과서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시험 후 선생님이 이정우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답은 맞았지만 이렇게 푸는 것은 정해진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중학교 교육 과정에 맞춰서 풀이해야 한다. 그때 이정우는 극심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더 정확하고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굳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정우는 튀는 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협조적이지 않고
융통성이 없는 아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적은 최상위권이지만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때 이정우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교육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내 특별한 재능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을까?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정우와 그의 부모님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정우와 같은 천재적 인재가 겪는 어려움은 이미 많은 선배들이 경험했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이주했다고 하셨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떠났단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말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분은 최지훈 박사였습니다. IQ가 200을 넘나드는 천재였는데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MIT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사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최지훈 박사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내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큰 무대가 절실했어요. 그분은 결국 평생을 미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에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수학 천재였던 한가은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로 떠나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키울 환경적 기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대학교 시설도 변변치 않았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단다.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잘난 사람은 다 외국 간다는 것이 일종의 상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80년대, 90년대가 되어서도 상황은 근본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탁월한 인재들은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찾아 해외로 꾸준히 이탈했습니다. 이정우 역시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신 천재, 실리콘밸리에서 성공 신화수다. 하버드 최연소 교수 된 한국인,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다. MIT에서 노벨상급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 과학자. 이러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정우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이유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더 나은 연구 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해외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설립하거나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중요한 연구를 이끌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이정우는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점차 해외 진출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계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걱정이 컸습니다. 정우야, 엄마 생각엔 네가 한국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도 비슷한 의견이셨습니다. 정구가 가진 재능을 제대로 키우려면 결국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정우는 해외 진출이 자신이 가야 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뛰어난 인재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인재를 상실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나 같은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이러한 깊은 사색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정우에게 새로운 환경적 기회가 찾아왔고 그 기회는 그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정우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수준과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정우는 비로소 숨통을 트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았고 친구들 역시 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이정우가 가진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일반 학교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수학 선생님이 이정우에게 중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우야,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 천재들이 집결하는 경연 대회였습니다. 이정우는 망설임 없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혹독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쉼없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수학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고 마침내 루마니아에서 열린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대표들 모두 자신감 넘치고 쟁쟁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 이정우에게 강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그동안 이정우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온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정수론 문제였습니다. 이정우는 20분 만에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기하학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조합론 문제였는데 이것이 약간 까다로웠습니다.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고민했지만 결국 해결해냈습니다. 이틀간의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문제가 매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들이었어. 특히 세 번째 문제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나도 그래. 올해 문제가 유난히 까다로운 것 같아. 하지만 이정우는 자신이 나름대로 잘 풀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정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정우 만점 금메달. 만점이었습니다. 이정우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다른 나라 대표들이 이정우를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으며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이정우는 비로소 강렬한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갑자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우 학생의 수학적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MIT였습니다. 귀하와 같은 천재와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조건을 제안하겠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직접 담당 교수가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이 군, 하버드에서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전 세계 최고의 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이정우를 원했습니다. 꿈만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언론 역시 이정우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학 천재, 세계가 인정한 인재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정우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미국으로 가시나요? 어느 대학을 선택하실 건가요? 한국을 떠날 준비는 되었나요? 모두가 당연히 이정우가 해외로 진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정우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답을 확정하기 전에 이정우는 단 한 가지를 깊이 숙고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진정한 정답일까? 만약 내가 떠난다면 다음에 등장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제안서를 받아본 후 이정우는 3주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탠퍼드의 전액 장학금, MIT의 독보적인 연구 기회, 하버드의 최고 교수진과의 협력, 나이사 프로그램 참여 기회.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의 인생은 화려하게 보장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어느 곳을 선택하든 엄마, 아빠는 전적으로 지지할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정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정우는 어린 시절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외로운 모습, 중학교 때 튀는 아이라고 불리며 괴로워했던 시간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영재들이 겪는 고난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떠나버린다면 나 다음에 나타날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도 이정우처럼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워할까요? 그들도 결국 이 나라를 떠나야만 할까요? 그때 이정우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정했어요. 어느 곳으로 갈 거니? 안 갈 거예요. 한국에 남겠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이정우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지금까지 이 시스템 때문에 너무 힘겨웠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재들이 해외로 떠났고요. 그렇지만 이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기다마 그런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다면 어떨까요? 저 다음 세대의 올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로움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다면요. 부모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정우야,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나 큰 희생 아니니? 이정우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각 기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정중히 거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뒤집어졌고 언론들은 몰려왔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정우를 미쳤다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정구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느꼈던 그 한계, 그 고통을 다른 미래의 천재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도 천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교육받고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이정구가 세계에 던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정우는 외국의 화려한 제안들을 모두 뿌리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정우의 이 충격적인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영재 교육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급격히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정말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정우가 한국에 잔류하기로 결정하고 몇 년이 지난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또 다른 초월적인 천재가 한국에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박현수 박사.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인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식 IQ 테스트에서 무려 207-6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측정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IQ가 180, 스티븐 호킹이 160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경이로운 숫자였습니다. 이정우는 박현수 박사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학술 세미나에서 우연히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첫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정우가 과거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박현수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성취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박현수 박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선생님처럼 해외에서 수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런 경지의 천재라면 당연히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선구적인 선택에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정우는 벅찬 감동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현수 박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지능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IQ 상위 0.01%만이 가입할 수 있는 메가 소사이어티라는 조직의 한국인 최초 회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저 펠로즈, 프랜시스 아놀드 같은 노벨상 수상자들과도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개인적인 성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박현수 박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뇌를 100% 활용할 수 있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보편적인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박현수 박사는 서울대학교의 고등인지능력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반인들도 자신의 뇌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능력은 저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연구는 이미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뇌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3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평균 30% 이상의 인지 능력 향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고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열정적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제 연구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박현수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정우는 자신이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이 정말로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박현수 박사는 최근 대한민국 뇌혁명 이니셔티브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인 평균 IQ를 15점 향상시키겠다는 실현 가능성 높은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하겠습니다. 세계는 그분의 연구에 깊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세계적인 명성을 뒤로하고 한국에 머물며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정우와 박현수 박사, 두 사람 모두 세계 어디서나 최상의 대우를 받으며 환영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이정우가 해외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야말로 그의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박현수 박사의 존재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에도 충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천재의 선택은 한국 사회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정우와 박현수 박사의 선택은 한국이 단순히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를 넘어 영재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정우는 대학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영재 교육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영재교육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도 천재들을 위한 정교한 교육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조기 발굴이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연계하여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영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정밀하게 개발했습니다. 수학 천재에게는 최고급 수학을, 과학 천재에게는 실험 중심의 교육을, 언어 천재에게는 다양한 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멘토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정우와 같이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후배 영재들을 직접 지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어.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수백 명의 영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외로움 없이 마음껏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박현수 박사의 뇌 과학 연구 역시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분이 개발한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이미 20개국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인류의 인지 능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박현수 박사의 연구소는 뇌 영상 기술과 인공지능 AI를 결합하여 개개인의 뇌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학습법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인들조차 평균 30% 이상의 인지 능력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축적되면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영재 교육 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선도적인 국가로 공식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개발한 맞춤형 영재 교육 커리큘럼은 이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10개국에서 국가교육 과정에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영재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재 발굴 비율의 변화였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IQ 100개 고업 이상 영재 발굴 비율이 세계 평균의 무려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과 체계적인 영재 발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해외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세계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 영재들이 해외 유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기꺼이 돌아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이 이제 인재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인재 허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공하기 위해 떠나야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평가 역시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뇌 능력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글로벌 창의성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창의성과 혁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수 박사는 현재 한국형 영재교육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재능뿐만 아니라 창의성, 리더십, 인성까지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통합 교육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직접 목도하면서 자신이 해외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이 정말로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과거 우리가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룩했듯이 이제는 지능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재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으며 대한민국의 교육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더 놀라운 발전과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극진히 환영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조국인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초래한 구조적 변화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인재를 잃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영재들이 간절히 오고 싶어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받은 교육, 제가 성장한 환경 모두 한국이 저에게 준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 말은 이정우가 해외 제안을 거절할 때 했던 다짐이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수 박사 역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만큼 열정적이고 가능성이 넘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변화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새로운 영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이 아닌 새로운 기회들이 제공됩니다. 이정우가 운영하는 영재교육진흥원에서는 지난해에만 200명의 새로운 영재들을 발굴했습니다. 수학, 과학, 예술,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이로운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IQ 200을 넘는 아이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아이들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선배들의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박현수 박사의 뇌과학 연구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융합한 혁신적인 새로운 학습법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뇌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분의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미래의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뛰어난 창의력과 사고력을 갖춘 진정한 지능 강국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여러분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영재교육과 창의성 개발 분야에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 중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재교육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진키는 더 이상 그런 소중한 아이들이 외롭게 성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 천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이정우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천재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외국으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그들의 원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의 역사적인 일부가 되어 주십시오. 교육 혁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다음 천재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나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이제 천재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천재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천재 이정우와 박현수 박사의 놀라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나요? 개인의 작은 신념과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와 교육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천재란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 위대한 이야기의 조력자 혹은 잠재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천재가 바로 여러분의 곁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정우와 박현수 박사가 보여준 대한민국의 잠재력에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통해 저희 채널의 교육 혁신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미래의 영재교육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여러분 주변의 영재 교육에 대한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대한민국 인재들이 겪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데 함께해 주세요. 다음 세대의 천재들이 한국에 머물러 세계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